자,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부분, 청와대 하명 수사. 그 윤석열이가 완전히 조작한 수사거든요. 그렇죠. 완벽히 조작한 수사. 일명 문재인 청와대 하명 수사. 요걸로 이제 무려 13명 기소했어요. 네. 근데 5년 7개월 만에 거의 대부분 무죄 결론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뭐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검찰권의 남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제가 참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사건으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참 힘없이 이렇게 어찌 보면 검찰의 그 무도함 앞에 그냥 쓰러져간 거 사건이 돼 있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저 변호사님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라는 데가 지들이 어떤 타겟을 설정하고 사냥을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어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든 지들이 원하는 진술, 지들이 원하는 방향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도 생기더라가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같은 놈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잘못한 게 없으면 왜 그러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가 수사기관이 이제 개편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감찰을 해서 억울한 죽음의 이면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는 울산 사건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은 프레이밍을 했죠. 어제 그제 그 잘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게 황운하 의원을 당시 울산 경찰청장을 타겟으로 한 고래고기 사건으로부터 이게 출발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울산 시장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느닷없이 청와대 모든 인사들과 심지어 대통령까지 타겟으로 하는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한 그 표적 수사하고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템이 애초에 윤석열이가 주가 조작, 뭐 사모펀드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저거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이 무슨 그 얘기들은 다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고 하다 보니까 권한 남용, 무슨 부패 이렇게 몰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 남용이나 부패, 정치적인 뭐 공작 이런 걸로 만들어서 더더욱 이제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이자들이 그 울산 사건에 대한 어떤 하명 프레임을 제기를 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시장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그건 공직기관 비서관이 반드시 규명을 밝혀야 될 일입니다. 네. 내부에 그 관련된 청와대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들의 시나리오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히 민정비서관실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거를 경찰청에 하명을 해서 그 경찰청이 울산에다가 보내가지고 김기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뭐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기현에 대한 수사와 고래고기 사건 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김기현이가 고래고기를 갖다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갑자기 그게 같이 붙은 이유는 그 건축 비리였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황운하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황운하를 왜 잡으려고 했느냐? 검찰의 숙적이고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저긴데 저는 뒤늦게 청와대에 합류해서 나중에 이제 요 사건이 한참 그 앞부분에 진행된 거는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요 사건을 하명 사건 프레임으로 갈 때부터 그걸 알고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근데 이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만든 시나리오가 엊그제만도 잘 안 나오던데 민정수석실에 문모 행정관이 있었어요. 민정비서관실에. 이 문 행정관이 울산 그 부시장을 지낸 송병기 씨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 갔다.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갔고 그 과정에서 문 행정관이 송병기 시장에게 각종 지시를 했고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그거 모아진 거를 경찰청에 보냈고 그 경찰청에서 울산에 내려가지고 김기현을 타겟을 해가지고 한 거다라는 식의 모양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제가 확인해야 될 일이었고 그렇죠. 쭉 조사를 하다가 다행히 그 문 행정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는데 거기서 송병기 부시장하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가 확인이 됐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 누가 먼저 김기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청와대가 하명을 했으면 청와대가 집요하게 김기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라. 김기현이 뭐하냐. 그렇겠지. 울산에 계신 분이 김기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둘이서 처음에는 아유 뭐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나중에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송병기 씨가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민정에서도 이런 점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지역이 이렇게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토착비리인데 당시에 대통령 주관으로 반부패 정책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거기서 당시의 시대적 과제가 적폐청산이었잖아요. 네. 그와 일환으로 지역 토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주제로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송병기 씨는 울산에서 유명한 토착 비리가 있다. 김기현 형제와 관련된. 근데 울산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파다한 얘기인데 이쪽의 공공기관들이 수사기관이 움직이질 않는다. 실제 안 움직였죠. 전혀 그랬잖아요. 그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 형제가 또 유명한 형제야. 유명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물어요. 행정관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무슨 개요가 있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실래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간에 거기서 돌았던 소문들, 그 뭐 형도 등장하고 동생도 등장하고 지들끼리 서로 상대방에 다 붙어가지고 빼먹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쫙 단편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카톡은 무슨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글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명의 실체가 없고 우연히 첩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첩보로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확인한 내용을 진위를 확인해봐라 라고. 왜냐하면 민정비서관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청에다가 확인해보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거 안 했으면 오히려 처벌받았을 겁니다. 네. 그 반대로 이제 했던 게 얘들이 그 즈음에 또 엮었던 게 그거죠. 그 김태우가 무슨 내부 제보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뭐 저 금융위원 뭐 유재수 국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감찰을 저 무마하고 덮었다. 그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는 게 네. 앞에 또 있거든요. 네네네. 조국을 공격하는 테마로. 그러니까 그거 때는 그런 첩보를 수집했는데 직접 감찰해가지고 왜 그 사람을 수사하고 날리지 않았느냐라는 걸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기소를 하고. 정반대네. 요거는 그렇지도 않은 거를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또 기소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사건이나 이런 거와 공통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 민정비서관 백원우,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라고 얘들은 찝었습니다. 저를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데 너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엮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인 건 박형철 비서관이었어요.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이름인데 윤석열이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팀장이라고 하면서 좌천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박근혜 때 최동욱 날아가고 윤석열 날아갔기 때문에 그때 부팀장이 박형철이에요. 박형철은 그러면 검사예요? 검사였다가 그 건으로 사표를 내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반부패 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검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되새겨 보면 윤석열이의 충실한 빨대 역할을 했죠. 박형철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빨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추후에 벌이게 된 여러 가지 공작적 사건의 설계자로서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일일이 채밀하게 이게 확인하고 만들 수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밑에 똘마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 똘마니들이 그 윤석열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때 출세한 놈들이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는 게 쭉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행동대장급인 게 한동훈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이를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고 오늘날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안에서만 있어서 가지고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얘들의 목표는 쿠데타인데 그럼 그 안에 심어놓은 놈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박형철이야. 박형철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건이 진행될 때 박형철이가 이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유재수 사건은 특별감찰반, 반부패 비서관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이 했던 저기 첩보 수집이라는 거고 그 특별감찰반원 중에 하나가 김태우였어요. 근데 그 김태우가 본인의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지가 특별감찰반 소속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다가 지가 사무관 승진해야 되니까 뭐 자리를 만들어라. 내가 뭐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걸 해달라. 지 개인적인 뭔가 이 압박을 하고 다니는 게 저희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포착이 돼서 저희가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징계를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거에 양심을 품고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껄끄러운 존재인데 지들 똘마니 김태우가 또 잡혀가지고 저희한테 조사를 받고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저하고는 또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특별감찰 반원들이 먼저 가서 조사를 받고 이게 다 검찰에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특감 반원들은 국세청 직원들이고 경찰 직원들도 있고 한데 먼저 가서 얘기한 것들은 다 검찰 직원들이야. 그 다음에 특별감찰 반장이라는 이인걸이라는 또 검사 출신 저희가 있었어요. 우리 선임 행정관이 이인걸이가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박형철이 갔다 오는데 그 다음에 그걸 주말에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는 그게 담당 검사가 주진우가 이정섭인가 그랬어. 근데 가기 전에는 아유 뭐 그것들 뭐 제가 가가지고 다 설명하면 다 이거 정리될 사건입니다. 그러고서 다 법에 의해서 한 건데 갔다 왔더니 월요일날 왔는데 얼굴이 썩어 있어. 그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앞에 갔다 온 애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가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얘가 완전히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아니 너 자신 있다며 네가 다 한 거라며 그랬더니 뭐 형이 없었을 때라서 그런데 뭐 그게 뭐 하여튼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 그러더니 수요일쯤 오더니 또 목요일날 또 오라고 그런다는 거야 자기를. 동부지검에서. 그래서 야 한 번 갔다 와서 다 끝났다며 그랬더니 아니 또 오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건 때문에 가는 건 줄 알았죠. 나중에도 다 그 사건 때문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추가 조사를 위해서. 근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은 제가 중간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가 내부적인 전산 자료나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서 다 확인을 했는데 하명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된 일이다라는 거를 순치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네들의 시나리오가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검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다는 보고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박형철이가 제 방에 오더니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머쓱해진 얼굴로 형이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이게 다 아니면 그러면 황운하만 잡고 끝내야 되겠네요 이래. 당시에. 대놓고 얘기를 그래서 야 이게 황운하를 잡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왜 황운하가 여기 갑자기 끼워가지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는 고래고기 사건이건 이 울산시장 사건이건 다 황운하가 소위 친문 경찰관으로서 의도적으로 울산청장으로 우리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사건을 만든 거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기초부터 다 어긋나니까 황운하가 그러면 직권남용을 한 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이 시끄러우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룰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 다른 사람이 백 수사관이 있어요. 검찰에서 왔던 이분이 울산에 가가지고 고래고기 사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파견 기간이 끝나가지고 검찰로 복귀를 했어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울산에 너 왜 갔냐? 민정에서 보내가지고 그 저 선거 개입하고 그 관련 사건 내용들 저기다가 다 만들어서 정리해서 네가 던져주러 간 거죠. 이렇게 압박을 시작한 거예요. 백모라는 분한테 다 덮으신 거예요. 검찰 수사관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동부지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분이 견디다 이 사건을 이제 동부에 있던 거를 울산팀을 올라오게 하고 해서 수사를 하다가 중앙으로 또 끌고 갑니다. 윤석열이가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그 와중에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그 전날 이분이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가족들을 좀 부탁한다. 아유.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조문을 하는데 그 유족들이 너무너무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김태우가 또 왔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김태우를 거기서 폭행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형이 이렇게 됐다. 이 나쁜 자식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근데 그런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엮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조남관이라고 있잖아요. 조남관이 동부지검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검찰국장으로 옵니다. 검찰국장으로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왔는데 저하고 앉아 있는 자리에서 둘이 마실 때 그 얘기를 해요. 저기 박형철이가 두 번째 조사받으러 올 때 우리가 불러서 왔다고 알고 있던데 그 유재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부른 거 아니라고. 지가 그냥 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박형철이가 와가지고 울산 사건을 이렇게 저기 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시작됐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박형철이가 저한테 윤석열이를 만나러 갔다 왔다. 아크로 비슷해. 아 그래요? 가서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이 사건에 기획을 한 거지. 이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거 갖고 저기에서 그 뭐 대통령님을 귀찮게 괴롭히지 말아라는 쪽으로 지가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거야. 이 검찰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잘했어야지. 이게 진짜 이게 돌아가셨어. 결국은 이 손톱에다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주변 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을 검찰 수사관으로 있었고 청와대에 뽑혀올 정도로 유능한 사람인데 왜 그랬겠냐고요. 네. 이게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지 알거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룰 뉴스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검찰 개혁은 절실해진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어떻게 한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추석 전까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일단 담기로 일단 그렇게 정했고요. 어제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네.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그동안에 추석 전까지 네네.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현실화 되겠네요. 그렇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속도 조절로 막 나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반전에서 그게 이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그간의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맞아요. 있어서 예. 어제 이제 저기가 회동을 하면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추석 전에 하여튼 검찰 개혁의 줄기를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정리한다라는 게 얘기가 끝난 거고요. 끝났어요. 굉장히 그간에 없었던 획기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거고 예. 그런 점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던 거죠. 네. 그럼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전에 그 검찰 인사가 났나 봐요. 그래요? 인사가 났는데 청와대 그 하명 수사 그리고 뭐 고래고기 수사 그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다가 강백신 이름 강백신 나왔습니다. 야 강백신이가 이번에 그냥 물 먹었네. 강백신이 또 친구일 텐데 말이죠.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강백신이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이었는데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는데요. 고검 검사로. 예. 차천이요? 차천이죠. 차천이. 더 차천 안 될까요? 그 정도니까 더 차천이면 좋겠어. 나는. 비켜버려야죠. 이분이 아직도 그 유명한 김영철. 그 유명한 김영철 하면은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장시호 그 수사하고 했던 사람 그리고 송영길 대표 수사했던 사람 어떻게 됐어?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이었는데 대전고검의 검사로. 차천이요? 또 차천. 차천 이것도 차천. 더 차천 안 되나? 옷을 벗겨버려. 대전고검 탕비실 뭐 이런 걸로. 아주 차천이 좀 세게 되면 안 되나? 윤석열이 옆방도 있어요. 옆방도 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네. 검찰의 그 포괄적인 수사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거론됐던 어미준이라고 있어. 어미준. 어미준 어떻게 됐어? 부천지청장이었는데 광주고검 검사로. 저것도 차천. 차천이요? 왜 이렇게 시무룩합니까 검사님? 뭐가 안타까워하시는 거 아니죠? 강백신이 누군가 찾아봤죠. 강백 씨 몰라? 네, 잘 엄청 몰라. 유명한데? 강백신. 야. 열기수가 그러네. 열기수가. 대체로 다 이제 좌천이 좌천, 된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 내일 자세하게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그 이름 많이 다뤘거든. 어미준, 김영철, 강백신.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야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검찰에 있었다는 것도 놀랍네. 그렇죠. 와. 그것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놀랍다 근데 지금 새삼. 근데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참 잘하는 게 검찰에 윤석열 사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사람들. 그게 뭐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딱 조직폭력배 비스무리하게 있는 건데 저는 이자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YS 대통령이 하나회랑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강석화처럼 그냥 다 정상이지.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인사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렇게 그냥 그냥 아예 정리해버리면 네. 그냥 끝날 일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의심받는 사람 예를 들면 신흥석 검사장과 함께 신흥석이, 남부에서 이제 띠지 인멸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다 도려내는 네. 작업이 확실히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로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새로운 수사기관 출범하면 얘들 다 수사해야 돼. 그렇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신흥석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띠지 분실 사건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이 감찰 착수 3일 만에 네.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 입건해야지. 그렇죠. 일단 그래서 띠지를 유실한 남부지검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네. 입건을 하고요. 수사에 바로 착수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수사관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흥석이 불러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신흥석 쪽으로 네. 가야겠죠. 심우정 밑에서 했을 거예요. 심우정 심우정, 총장 시절에 신흥석. 있었던 일이라 맞습니다. 심우정까지 수사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면 신흥석 이게- 친구 아니에요? 신흥석? 예. 한참 후배죠. 신흥석이도. 근데 이거는 처음에 그 뉴스 듣고 이게 감찰로 끝날 문제인가 봐요. 그렇지. 당연히 이거 수사 아니, 가야 될 거고. 일단 설명 자체가 시작부터 말이 안 돼. 네.
관본권을 뜯어서 세고 나서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관본권을 왜 세냐고 도대체. 그거는 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이 액수를 보장하는 건데. 맞습니다. 아니 자기 검찰에 있을 때 이거 알잖아.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했는데 관봉이 발견됐어. 상대가 건진이야. 갔다 왔어. 수사하고 쓰잖아. 대검까지 올라가잖아 이거는. 당연히 올라가. 바로 당일날 가잖아요. 당연히 올라가. 근데 이거를 세 번이라고 잊어버렸다 이게. 하여간데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관봉을 왜 세? 그렇지. 관봉을 그 셀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관봉권인데 그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지금 우리가 부를 때도 이제 분실 사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는 증거 인멸, 인멸 인멸 사건으로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건 심우정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밑에 차장부터 다 검사 그렇습니다. 다 관봉을 센다는 건 김용남을 앉혀놓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김용남인지 확인하는 거야 다시. 앉혀놓고 그런 거라니까. 그런 앞에 거 비슷한 앉혀놓고. 거지.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민번호가 다 있는데 다 사람 앉아있고 다 김용남이라고 하는데 이거 뽑아서 다시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 김용남 잃어버렸는데요. 사람이 없어졌어. 사람이. 요거는 이제 입건이 됐으니까 예, 그 예, 예. 위에까지 올라가는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불쇼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인물이 있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핵심 피의자 이기훈이. 이기훈 수배. 이 기훈이 관련해 가지고 또 특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더만요. 웰바이오텍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기훈이가 웰바이오텍 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다 아시겠지만 웰바이오텍은 거의 뭐 액면가에 가까운 1,000원대 가격으로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이걸 외부에 매각을 했는데 4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기훈 몸통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단 이제 새로운 버전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매불쇼에 이기훈이 다른 버전의 사진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야? 저 벤틀리 차를 타고 다녔나 봐요. 찍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또 찍은 사람이 또 특정될 수 있어서 가끔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변은 좀 불러드려. 옛날 사진이 아니고 요새 돌아다니는 거를 지금 찍으셨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에게 알려주지 그건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특정될 수 있다. 굉장히 그래서 누가 찍었는지 특정될 수 있다. 예. 야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벌써 도주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거는 시기는 저희에게 말해주지 시기는 않았어요. 모르고. 시기를. 아. 예, 시기를 말해주지 최근인지는 모르고. 예, 그리고 최대한 좀 한 주변을 불러쳐내달라 예.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 예.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고 있고 이런저런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네. 있는데 앞으로도 제보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서 이 기훈이가 체포가 된다. 바로 1,000만 원 현금으로 쏴드립니다. 이거는요 세금 떼지 않고 드립니다. 그냥 1,000만 원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관봉권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제보 보내주시기 이메일 바랍니다. 주소 좋은데 MB쇼네. MB쇼 이명박 씨 쇼 아닙니다. 네, MB쇼 매불쇼, 매불쇼. 합방닷컴으로 예. 계속해서 제보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MB가 나타났다. MB쇼. MB쇼. 네. 만약에 우리 검사님 만약에 이기훈이가 국내에 있다 그러면은 안 잡히기는 어렵죠. 근데 도피 기간을 늘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저 정도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이 조력자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거든. 돈을 써가면서 도망다니면 네. 숨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조력하는 사람도 나중에 다 처벌 대상이죠. 그렇죠. 네. 범인 도피 범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매불쇼가 참 대단한 게 그 현상금 1,000만 원 걸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 지금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1,000만 원 현상금 건 직후에 네. 자극받아갖고 이기훈의 각종 변장 모습을 AI를 활용해서 쫙 들고 그리고 기자회견한 거잖아요. 네. 아이씨 1,500 갑니다. 잡아야 돼 진짜. 1,500이나? 1,500 간다. 이럴 때 1,500 갑니다. 이기훈이 너가 직접 전화 줘서 너가 체포되면은 이기훈이 2,000이야. 너가 직접 전화하면 이기훈이 2,000. 사람이 2,000. 아니 근데 예. 원래 금액을 올릴 때는 1,000, 1,500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1,000, 2,000, 4,000, 8,000 이렇게 올려야지. 200씩 올리면 죄송한데 500 단위로 가야 돼요. 강원랜드 오셨어요? 도박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쓰는 김에 조금 더 쓰라. 아, 예. 이게. 1,500입니다. 1,500 MB쇼 합방닷컴으로 제보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해서 체포가 됐다. 바로 1,500 드립니다. 예, 이기훈이 너가 나한테 제보를 한다. 와. 나 여기 있다고. 너는 2,000이야. 그리고 너 차 모셔드린다. 왜 나쁜 사람한테 더 줘요? 2,000원이야 2,000원. 아니 2,000만 원이야. 왜냐면 나쁜 놈이 제보를 했을지라도 결과는 우리가 또 이뤄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갑니다. 더 이상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점점 깎입니다. 아니 이게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잡아요. 그래서 빨리 잡지. 기다린다니까. 이게 다음 주부터는 점점 깎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현상금 피크제도 하네. 네. 자, 그럼 김건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가 심평 변호사 입을 통해서 김건희가 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제 전한 거. 뭐, 네,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어제 전했잖아요. 심평이 예. 이렇게 전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 또 김건희 측에서는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심평 변호사가 네. 먼저 뭐 서희건설이라든가 한동훈 대표 저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유도 신문을 했다. 그래서 김건희와 관련돼서 저기 한동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변호인단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요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윤석열의 뭐 정계 복귀를 원하는 식으로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또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발언도 김건희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진우 기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 기자? 예. 심평 변호사가
주진우 기자의 부탁으로 김건희 면회를 갖고 주진우 기자가 시킨 질문을 떠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신문을 했던 거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네. 어제 최욱 씨가 그 한동훈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저거 자백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내란의 어떤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나는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신평이요. 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한 게 있어요. 잠깐 좀 그래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김건희는 일단 무조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내가 한 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남편이 한 거다 하면서 굳이 한동훈 얘기를 끼워넣는 건데 한동훈 때문에 내가 한 거다 계엄. 난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한동훈 때문에 내가 열받아갖고 한동훈이 쿠데타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갖고 내가 계엄했다. 요걸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 얘기를 정리하자면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가운데서 김건희가 술술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진우의 부탁을 받고 자기가 한동훈에 대한 생각, 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더니 저렇게 답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신평 변호사 주장은?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김건희 측 주장. 김건희가 예. 측의 주장. 예. 김건희 변호사. 신평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다 주진우를 끼워서 얘기한다. 그거는 이제 주진우 끼운 거는 김건희 쪽에서. 네. 어떻습니까? 제 내피셜. 야, 나는 그 김건희 거짓말에 패턴이 있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 자기 자기가. 남편이 계엄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사실 근데 그 남편을 좌지우지한 게 본인인데 예. 김건희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잖아. 뭐 신평 얘기가 맞다는 전제로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김건희가 감정적. 얘가 한동훈이가 쿠데타하려고 했던 거다. 뭐 이런 감정적이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계엄했겠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격정적이야. 한동훈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 얘기를 쓱 끼워넣어요. 내가 화났잖아 지금 한동훈 얘기하면서. 근데 계엄은 윤석열이야. 이 자백이잖아. 체포해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맞잖아. 공식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선포는 윤석열이 한 건 맞는데 네. 근데 약간 그동안 윤석열 측의 주장과는 각도가 틀리죠. 그동안 윤석열 측은 민주당 탓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맞아. 방해하고 뭐 계속 정보용으로. 탄핵 소추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는 직접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야. 한동훈 때문이야. 해갖고 우리가 2024년 총선에 판 다 짜고 저 누구 공천 줄지 내가 다 결정하고 판 크게 벌어졌는데 저게 결정적으로 장사를 방해했어. 그거잖아요. 네, 결국엔. 맞아요. 네. 가장 쟤들이 화가 난 지점이.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 쟤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한동훈이가 깝치지 않았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됐다. 그죠? 애초에 시작부터 네네. 한동훈이가 계엄에 뭐 불법이라는 여쩌고 하면서 그것만 하지 않았어도 다 세팅돼서 가는 거였는데 걔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서 거기서 꼬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 네. 근데 이 맥락을 보면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그 전 과정. 그 전부터 그러니까 배신 예. 해온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그 순간에 한동훈이가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됐다. 네. 자 참고로 지금 김건희가 2시 12분부터 조사 시작했고 뭐 지금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김건희가 은연중에 자백이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진짜 분석을 하고 맞는 것 있는 같아. 입장입니다. 예. 근데 동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신평이라는 사람 자체가 일단 저는 정체성이 되게 모호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왜 봐요.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멘토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뭐야? 언론에서 또 펌핑 넣어서 키워주고 지금도 사실 그냥 제가 추정을 하자면은 김건희 쪽 사람은 아닐 거고 그냥 저는 윤석열 쪽의 입장을 뭘 좀 한번 본인이 해보려고 이렇게 좀 수작을 좀 부려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것도 좀 규명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 또 특정 기자의 뭐 부탁을 받고 뭐 갔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하니까 신변호사님 도대체- 로스쿨 갈때 교수 아니었어요, 이 사람? 그때 교수였는데 당연히 저는 교수였잖아요. 수업을 들은 적은 없죠. 왜냐면 늘 이분 수업이 잘 안 열려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수업을 들은 적은 없는데 학생들 간에 평도 없었어요? 아니 수업을 들어봐야 제가 평을 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폐강이 주로 강좌 자체가 없어. 왜냐면 10명 정도 모여야 수업이 개설돼요. 운 좋았어. 많이 제가 다닐 때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 수업 많이 들었으면 지금 윤호겐하고 다닐 거 아니야. 헌법을 이상하게 알았겠죠. 김계리 자리가 너 자리야. 개몽 당할 뻔했죠. 네, 잘 듣길 잘했습니다. 교수예요? 네, 경북대 로스쿨 아니 교수였어요. 로스쿨 뭘 가르쳐 근데? 헌법이죠.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운 좋았어 진짜. 네, 잘 배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야, 나는 이 김건희 이거는 진짜 분석을 할 의미가 있다. 진짜 그러네요. 가치가 있다 그런 네. 입장입니다. 또 다들 오늘 또 봐봐. 다시 끈동하지 내가 말하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것도 수면 위로 올라온다. 식동했잖아, 이번 건 지금. 일리입니다. 예. 이번 것만 일리. 아니 근데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이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됐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빠졌잖아. 특이하게 그날은 별도 일정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 별도 일정을 대단히 강조를 해. 하잖아. 그러니까 뭐 너 그날 기자들하고 밥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너 그날 김태호. 병원 갔는데 김건희. 그러니까 희한하게 별도 일정들이 뚜렷하게 외부 일정들이 있고 그렇지. 그걸 또 강조들을 해요. 맞습니다. 예. 아니 김건희가 언제 진실을 그렇게 공표한 적이 있냐고 갑자기 나 병원 갔다는 걸 알려. 그래서 나는 그것도 거짓말이죠. 배운 것도 사실. 이 아무튼 이상한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를 저는 포착을 해냈다고 개인적으로 의문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가요 실제로 국정을 더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직원들은 김건희를 위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용산 7인방 논란이 일었었던 적이 네. 있어요. 용산의 7인방 김건희를 위해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때 대통령실은 강력 부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다. 아. 김건희 라인 이런 거 없다. 예. 대통령실은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도 국민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그 이야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이런 그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뭐 이런 그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만은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달리 보이네. 김건희 라인 타고 그냥 윤석열한테 치고 올라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그 김건희가 용산 7인방하고 엄청나게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2023년 8월 딱 한 달만 봤거든. 한 달간? 한 달간만 놓고 우리가 네. 잠깐 보자고요. 네. 정리해 주시죠. 자, 김건희와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통화를 한 사람은 1위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와. 11번 한 달인데. 2위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와. 네, 거반 컨텐츠 도슨트 맞습니다. 이라는 네, 분이고요. 네, 콘텐츠. 그리고 3위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MBC 이기주 기자랑 그 한바 떴던 어. 그분이고요. 그리고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도 무려 행정관하고도 9번이나 통화를 강릉의 그 회장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 했네. 엄청 했습니다. 야, 그 아무것도 아닌 여자랑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관들이랑 이렇게까지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 진짜 일 열심히 했어 김건희는. 정말. 아, 윤석열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 많이 했던 거 근데 같아요. 심지어 국정원장하고도 비아폰 연락한 게 다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한테도 전화 8분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잠깐 다뤘지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건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사인인데 어떻게 저 공무원들한테 다 연락이 되고 또 김건희의 말이 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저는 참 김건희가 그동안에 저 공무원들을 갖다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썼던 이 증거들 정말 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이 저렇게 놀아놨다는 거 자체가. 일과 시간 중에 공무원들하고만 한 게 아니잖아요. 유튜버들한테 또 연락이.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잠을 안 저녁 잤으니까. 때 자기 남편 들어와서 자면은 그 전화기 갔다가 또 지가 또 다 보고서 맞습니다. 답장하고 다 했다고 윤석열이가 얘기했잖아. 그렇습니다. 진짜 하루를 바쁘게 살았다니까. 네. 그 와중에 누구 만나서 또 이거 뭐 목걸이 부탁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바빴겠어. 네. 제가 제일 눈길이 가는 부분은 김동조 그 연설기록 비서관 김동조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하고 많이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친분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하필 연설기록 비서관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연설기록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뭐예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만드는 자리잖아요. 예. 근데 2023년 8월 달 8.15 광복절 기념사도 또 이상한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 그때 윤석열 그렇죠. 네. 대통령의 언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수준의 네. 연설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아이디어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김건희지.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네.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그 말은 연설이나 뭐 이런 공적 발언을 통해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내용을 김건희가 정리하고 야 이렇게 저거 이 내용 넣고 뭐는 빼라고 했다고 하면 김건희가 정치한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 이 사람이 국정기획 비서관을 합니다. 김동조가. 근데 이 사람 재산이 330억이에요. 뭐 1년 사이에 100억 이상 또 200억 올랐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주식 전문가야. 내가 그게 아주 불안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김건희하고 통화를 길게 하더라. 내가 그게 아주 찝찝해. 이거 김동조 씨. 합리적이요. 내 말에 동조해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년 만에 210억 증가했다. 요거 약간 재산이. 진짜. 1년에 210억. 예. 홍보 라인하고 기획 라인이 확실하게 김건희 사람으로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가 항상 중심 사진에 등장하고 윤석열은 옆에 배경으로 블러 처리가 되는지가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는 건데 그거를 호통을 치고 딱딱 개통을 밟아서 하라고 했다는. 아니 실제로도 조선시대 때 뭐 왕이 있으면 위에 상황 있잖아요. 네. 김건희가 상황이었던 게 다 그 명태균 녹취에도 나오잖아요. 네. 뭐 갑자기 뭐 당선인이 어떻게 해서 뭐 윤한홍이 뭐 정리하고 뭐 밀어붙일 거예요. 본인이 공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국정 운영의 개입은 너무나도 식은죽 먹기로 됐고 네. 자기 사람은 이미 다 공정 라인에 심어놨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개헌만 쏙 빠졌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예. 본인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계 수입업체 대표 서성빈 씨가 김건희에게 사줬다는 시계. 5,400만 원짜리 시계. 시계. 좋더라. 야, 이 시계 사진. 김건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네네. 있고 그 박스만 남아 있거든요. 예. 실물이 없었거든. 야, 근데 이거 야, 최재형 목사 영상은 언제 만능기야, 만능기.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최재형 목사 디올백 영상은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야, 이제 관복만 나오면 완전히 완벽한데. 관복 영상. 영상에 그 영상 안에 영상 관복을 시계가 시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옵니다. 해외 순방한다고 최근 악세가 있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 시계 차고 있죠. 야. 콘스탄틴. 오. 콘스탄틴 5,400만 원. 와. 저게 오히려 동영상으로 볼 때보다 또렷하게 보이는데 와.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저 시계가 맞네. 예, 이 특검도 이거를 뭐 동일 제품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짜가 준날짜랑 첫날짜를 좀 비교해봐야 되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예. 그러니까 서성빈이 김건희에게 시계 줬다고 한 날짜가 2022년 9월 7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촬영 날짜가 9월 13일이에요. 시계로 받아서 제일 기분 좋을 때다. 제일 기분 좋을 때. 저럴 때는 막 보여주고 싶거든요. 시계를 왼손에 차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보통은 왼손에 네. 차죠. 왼손에 찼죠. 네. 김건희도 왼손에 차고 있었죠 아까. 왼손이 왼손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면 자기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되게 이렇게 하지 않아? 왜 시계찬 손으로 이렇게 해? 이러면서 되게 디테일하시네. 제일 기분 좋을 때.
아니 이거 이렇게 아니 이거 이런 건데 기본이 그걸 300만 원짜리 갖고 생생냄니까 그렇지. 이런 거 아닐까? 그거지. 굳이 왜 이렇게? 아니면 당신이 갖고 너무 싸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훨씬 비싸니까. 요 금액까지 와야 된다. 저 영상 나 다시 한번 풀로 보고 싶어. 그럼 다시 봅시다. 이거. 그거 할 것 같아. 그 최재형 목사님한테 앞으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하는 거 기억나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거 사오지 으유, 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최저 단가가 이건데 지금 이거 어떻게 받는 건데? 야, 저 영상은 모든 게 다 만든 키야, 만든 키. 보물섬이야, 보물섬. 이게. 와, 저기에 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띠지만 나오면 완벽한데. 아, 요걸 내가 발견했으면 이거 대박 터졌을 거야. 아, 나 진짜. 씨. 아, 와. 저기에 있었어. 시기가 또 딱 맞고 네. 똑 떨어지는 시기. 똑 떨어지죠. 그래요 진짜. 네. 세상에 비밀 없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요 한남동 관저에 살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나오면서 그 짐을 이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구리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2동에다가 나눠 담았나 봐. 아 그래요? 거기다 보관을 해놨었나 봐요. 몰랐는데. 예. 그런데 검찰이 6월에 6월에. 그 창고에 압수수색을 나갑니다. 예. 그런데 한 동은 완전히 비어져 있었어. 두 동이었는데 한 동이 완전히 비어져 있었어. 예. 왜 비어져 있었나 봤더니 예. 김건희의 최측근이 빼갔다고요. 유경옥 행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5월 중순쯤에 거길 먼저 와가지고 아예 컨테이너 한 동을 다 물건을 빼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물류창고 관계자가 유경옥 씨를 이분이 뉴스를 좀 자주 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시는 분, 그 여성분이 와서 대단한 분이야. 네, 가져갔다라고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 유경옥이었어요. 아 잠깐만, 저 검사님, 이거 흘린 거 아니에요? 남부지검이? 뭐 아니 얘기해봐요. 관본권을 세다가 띠지하고 스티커 잊어버렸다고 할 정도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죠. 이거 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나간 건이거든. 그렇죠. 남부지검이. 근데 압수수색 하기 직전에 이걸 빼가? 아이, 체포해야지 안 되겠다. 진짜. 이거는 솔직히 난 그거 날 체포한다고? 아니 흘린 거 아니냐고요. 아니 가능성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진 게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예. 아니 압수 물품이 그 증거인멸 됐는데 뭐 뭔 짓은 못 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특검이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남부지검이 네, 했던 거예요. 신흥석이의 남부지검. 그런데 그 직전에 이걸 다 비워놨다?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 매우 높죠. 네. 그냥 검찰 다 라인이 살아 있을 거고. 아니 남부지검 안에서도 없애는데 증거 인멸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 못하겠습니까? 종편이나 이런 걸 안 봐서 그러는데 두 분은 좀 그 저거 띠지 가지고 저쪽 사람도 지금 실드를 못 치죠. 못 쳐요. 어렵죠 이거는. 예. 자기들도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 띠지는 못 쳐. 그런 것 같은데. 예. 띠지는 못 써. 그 심지어 그 김성태, 음. 김성태도 내가 관본권 많이 써봐서 안다. 하면서 이거는 실드가 안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저 실드를? 아, 이 남부지검 흘린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만 해도 특활비가 관본권으로 나오던 시절인가?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죠. 네, 네. 그때는 그렇게 줬겠지. 야, 또 남부야, 이게 또 남부. 네, 아, 이거 뭐 남부야. 있어? 남부에 주목해야 됩니다. 남부. 주목해야 네. 됩니다. 자꾸 그 유경옥에 주목하더라고 언론에서. 문고리 3입니다. 나는 요 남부에 주목하는 남부. 편입니다. 예. 신응석이 예쁘장한 얼굴 한번 다시 보고 갑니다. 신응석이 사진 한번 좀. 참, 저 얼굴 믿고 너무 까불었어. 참 인상 좋아요. 참 신응석이. 그래요. 어? 예. 아유, 신응석이. 누가 봐도 은석을 받아주게 생긴 귀여운 인상이잖아. 은석 수사 은석을 많이 부리게 생겼네. 빨리 이제 구속돼야 되죠. 신은석 빨리 구속돼야 되죠. 아, 예, 예. 신응석이. 어. 내가 옛날부터 주목했잖아. 맞아요, 신응석이. 맞아요. 이 알죠? 신한저축은행. 아, 잘 알죠. 그 대표랑 동서지가. 동서지가. 신한저축은행은 완전히 김건희 라인이고 그렇죠. 김건희 일가의 범죄만 나오면은 항상 신한저축은행 예. 이름 나오잖아요. 알죠? 이건 실드가 안 되겠지. 예. 아, 진짜. 아니 실드를 어떻게 쳐? 예. 자 그리고요 통일교가 2022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 2022년 3월 30일 그 건희2 전화번호 알지? 네. 건희2 음. 그 건희2 전화번호의 그 휴대전화로 김건희하고 윤용호가 통화를 했는데 네. 그 통화 녹취가 있나 봐. 근데 그 통화 녹취가 공개된 건 아니고 텍스트로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영호가 김건희한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된 이유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애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영호가 어.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다. 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와. 통일교가 와. 지역 교회가 있고요. 어. 통일교 계열 학교도 있고 예, 기업도 통일교 있고. 계열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총동원 이거 이번 처음이다. 다 동원했다는 거고요. 어. 자, 그러니까 김건희가 다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동안.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자, 그리고 이게 윤영호 개인의 어떤 일탈이다라고 통일교가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둘 사이의 통화에서 윤영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재님은 한학자, 하늘이 내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네, 하늘이 야 이거는 뭐 다 나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멋질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최소한 425억은 토론하고 시작해야 돼. 그렇죠. 네. 이거는. 와. 자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 통일교가 그 지구장들에게 현금을 뿌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최근에. 예. 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를 또 뒷받침해줄 만한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통일교 A 지구장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요.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견서를 냈는데요. 이렇게 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 본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의 사용처가
국힘 중앙당 후원회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 후원회 등이었다. 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야, 이건 뭐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배짱으로 압수수색을 막고 있어? 끝났잖아. 아, 이상 나올 게 뭐 있어? 끝났지. 아니 그럼 더 뭐가 나와야 돼? 네. 진짜 압수수색이 더 추가로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다 나왔죠 지금. 가서 길 터주라고 그래. 답변하면 돼요. 아니 공당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다 나왔는데. 네. 아 이건 솔직히 말하면 법리적으로만 하면 솔직히 당선 무효는 맞죠. 법리적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 사실은 이게 그 경선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 홍준표한테 아슬아슬하게 이겼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의혹이니까 뭐 네. 그거 확인되면 예, 이건 그렇게 뭐 그냥 되죠. 당선 무효야 그냥. 이건 네. 과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당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을 없애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권성동이 이야기 오랜만에 해볼 텐데 권성동이가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예. 윤석열하고 윤영호의 만남을 아. 성사시킨 것으로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한테 권성동이가 돈 받아먹고 네. 그 다음에 권성동이가 나서가지고 윤석열하고 당선인, 네. 윤석열 당선인하고 윤영호하고 딱 만나게 해줬다. 이거거든요. 예. 이거는 증거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권성동이는 일단은 2022년 1월에 큰 거 한 장 받았잖아요. 네. 서포트. 그리고 2월하고 3월 사이에 돈으로 가득 담긴 쇼핑백 2개 받았죠. 저라고. 네네. 돈 받은 건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네. 2022년 3월 22일 윤영호가 윤석열을 만나요. 당선된 다음 3월 22일에 네네. 당선된 다음에 윤영호가 윤석열을 만났다는 사실을 다이어리에도 적어놨어. 다이어리에. 네. 뭐라고 적냐면 대박. 역사적인 날 대박. 예. 그리고 윤영호가 특검에서도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그 3월 22일 오전 10시쯤에 권성동을 윤영호가 만나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이후에 윤석열과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러면 그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석열과 용산구 통일교 건물에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캄보디아 ODA 등 통일교 현안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 만난 것도 통일교 건물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참 보면 개념이 당선자라는 놈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저 삼청동 쪽에 있는 금융연수원을 그럼. 당선인 사무실로 쓰고 인수위원회. 있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인수위원회도 들어가고 당선인 사무실도 그 금융연수원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기는 찝찝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종교 집단 중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네. 의견을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니까 거기 공식적인 사무실에서는 못 만난다. 그럼 어디 뭐 차라리 조용한 데서 만나든지. 그러니까 이른바기처럼 호텔을 얻어서 만나든지. 세상에 아니 통일교를 거기서 만날까봐 걱정된다는 놈이 통일교 건물로 걔들 가서 만나? 그거는 앞뒤가 맞아? 거기가 이제 뇌물이 잘 안 드러나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희 가서 또 받아갖고 나왔어요. 아니 권성동이도 받아갖고 나오는데 윤석열이가 빈손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온다고? 아니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일단 너무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는데. 근데 이건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인수위가 그 정부의 밑그림 그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고 네. 인사다 해야 될 그 저거 하고 시기에 있었어. 뇌물 어디서 받고 맞아. 걔네 현안이 뭐고 이거 나름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좀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예. 통일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대통령 당선된 게 우리 건물로 끼어들어와가지고. 와. 뭐 필요한 거 얘기하서. 대박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대박이지. 역사적인 날이지 대박이지.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도 대통령 될 놈이 거기 들어온 건 처음이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날이고. 앞으로도 이런 놈 진짜 대박은 윤석열한테도 대박인 거야. 내가 보기에. 그거 가서. 이게 말이 이런 것들 정말. 그러니까 얘네가 권력을 잡고 나서 부패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해먹으려고 한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당선됐으니까 쭉 한 바퀴 돌면서 얼마야? 이러고 다닌 거지. 애초에. 진짜 너무 어질어질합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범죄 다루는 데만 해도 이렇게 길어. 이거 설명하는 데만. 그럼 이거 수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너무 많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네. 얼마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드디어 민주당이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좀 몇 가지 소개를 네.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파견 검사가 40명이거든요. 40명. 40명에서 60명으로 검사를 늘리는 거. 네. 그다음에 공무원도 지금 8명, 80명인데 120명까지 늘리는 그런 내용이고 예. 수사 대상도 16가지 혐의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건희 측근 김혜성의 뭐 부정이익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나오니까. 네,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요. 기간도 좀 늘릴 것 같아요. 일이 부하가 하여튼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거 늘려주는 것 같고. 예. 법에는 40명인데 실제 지금 특검에서 일하는 검사는 40명에서 많이 좀 모자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죠? 중간에 좀 그만둔 사람도 그래요?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많이 걸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혹시 연락 오면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나는 나는 특검에서. 당적 때문에 안 된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력이. 네. 아니 근데 지금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에 나열된 것도 다 할 수가 없는 시간이고 맞아요. 또 신규 범죄가 또 발각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뭐 공천농단은 아주 건들지도 못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양평고속도로도 남아 있고 맞아. 할 게 진짜 굵직굵직한 거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김건희가 검찰 인사에 개입 안 했을 거라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 수사도 해야 돼요. 여기. 맞아요. 예, 그 진짜 예리한 지적입니다. 자, 검찰과 국민의힘 양쪽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그 두 분 전문 분야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전문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예. 내일 그 투표 결과가 이제 발표가 아, 됩니다. 벌써 내일이구나. 예, 만약에 이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 이제 또 결선 투표를 통해서 26일에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의외의 결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MBS 여론조사 잠깐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단 국힘 지지층을 대상으로요.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를 뭐야, 이거? 했거든요. 장동혁 후보가 뭐야? 13%로 김문수 아니었어? 뭐야 이거? 김문수를 제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김문수가 30, 안철수 8, 조경태 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먹혔네. 나가라. 나가라. 스타탄생. 이 먹혔네. 정확하게 말하면 먹힌 거 플러스 전환길이 그랬잖아요. 나를 품는 자가 될 것이다. 전환길이 품었어. 전환길이 품었잖아요. 맞아, 맞아. 전환길 말이 지금 맞게 다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환길 당이죠, 저 당이죠. 야 이거 먹혔네. 스타탄생이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채 석 달도 안 된 시점에 대선을 치렀던 본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뭐 수월하게 당 대표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장동혁 후보가 저런 정도로 약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른바 친윤 쪽이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다 붙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언더준이 장동혁이 애초에 선택한 거를 다 확산돼가지고 이제 와, 다 진짜로? 근데 이게 패착이 있는 게 일단 한동훈이 안 나온 게 한동훈 쪽의 패착이고요. 조경태 안철수가 그 경쟁력을 못 채워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김문수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코어 근육만 강하고 본인 다리 근육 그 개껍데기 같이 그것만 자랑했지 가리비 같아 가리비 걸리는 거 가리비. 자전거 천국에 계단 올라가니까 김문수가 뭐 토론에도 뭐 어디까지 통합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 풀겠다 이러니까 장동혁이 상대적으로 잘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4강에서 한 명을 50% 넘으면 끝나는데 네. 결선 투표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장동혁 김문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게 결선 투표를 하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반전환길 정서가 너무 커요. 당원들은. 그래서 그 김문수 쪽으로 아마 조경태 안철수 표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결선에 가서는 김문수가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김문수가 그럼 어느 떡 상식파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야, 게. 어렵다 따라가기. 이게 어려운 유니버스인데 아, 근데 어쨌든 어려워. 전환길에 대해서는 지금 비토 감정이 굉장히 당원들은 좀 팽배합니다. 좀 부끄럽다. 네. 쪽팔린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김문수가 이러네. 김문수가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 김문수 지지자들이 좀 초조한가 봐. 그 초조할 법도 하죠.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네. 김문수 지지자들이 최강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최강욱을.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냐고? 네. 자, 김문수 지지자가 만든 영상인데요. 예. 뭐야? 최강욱을 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께서 처음에 정치하고자 찾아간 곳이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과 이렇게 먼저 접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주당과 뭐 무슨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을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었어요. 해외 빼돌린 돈 왜 특별법으로 환수하자. 그 법안의 초안을 만든 게 장동혁이었어. 뭐 영화 같아. 왜 저러고 다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 저 고향 충청도인데 박범계 의원 대전시장 나가면 네.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야, 음악도 장중하고. 이 무지막지한 덕대와 상황을 이룬 사람 과연 누굽니까? 이야. 많이 다급했네. 아니, 괜찮네. 최강욱을 안 끼는 데가 없어. 저것들이 내 신뢰도를 확실히 아는구만. 내가 없는 말은 절대 안 하거든. 최강욱 의원님이 당대표 출마할 줄 생각. 아, 너무 재밌더라고. 아니 형 뭐 빠른 육구야? 닭띠야? 닭띠? 아, 닭띠 뽑기요. 야, 근데 진짜 아까 그 장면 중에 제일 웃기는 장면은 대박인데.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안철수가 너 민주당 대표했지. 그거를 사상 검증하는 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야, 저게 저렇게 됐는데 결선 가가지고 이제 김문수가 된다.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둘 다 할 말이 있네. 장동혁이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겠네. 아. 최강욱까지 끌어들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고 이거는 다시 재검표해야 된다. 중국이 들어왔다. 아, 이게 그렇게 가겠구만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김문수 후보 측이 챙하고가 손잡았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최강욱 라인이 또 생겼네 저기. 네. 저기도 지금 물과 기름인 게 김문수 쪽은 정광훈 계열이고 또 장동혁 쪽은 손현보 계열이니까 이게 정말 합쳐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 소년보는 장동혁이에요. 손현보는 장동 여의도파. 그리고 전광훈은 광화문파. 그렇지. 되게 다르죠. 다르죠. 네. 소년보가 전환길이니까. 네, 맞아요. 장동혁입니다. 네. 그럼 나는 전환길파네? 지금 전광훈파지. 전광훈파지. 들고 들어서 전광파가 광화문에 가면은 지금 거기서. 그걸 따라가 내가. 김용남하고 같은 날 된 것도 신기한 일인데 전광파가 있어 내가. 정강훈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재미로 이거 잠깐 짧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예.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문화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는 문화 중요하니까. 문화 중요하니까 네. 문화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아, 그래요? 그 장면. 자, 그거 왜 웃어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캐드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캐드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런 드라마가 지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대명사입니다. 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내용은 뭐냐면 걸그룹이 이제 그 선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악에 해당되는 그런 남성 그룹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설명 듣는 게 더 헷갈려. 캐드햄. 캐드햄. 어디 햄인지. K-팝 데몬 햄스터구나. 그 캐드햄. 아이고. 문화에 대한 또 심도 있는 대화. 너무 재밌습니다. 예, 세대. 재밌습니다. 안 되겠다. 이것도 내가 한번 설명해야지. 쟤네 영상 쓰게. K-팝 데몬 햄스터.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나누고요. 네. 저희는 지금부터는 또 내란 관련해서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네. 좀 다룰 부분이 있거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